고발을 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슨 음식일까요? 제가 식품으로 보고 있으니까 식품이에요. 뭐야 이거? 뭐야? 커피. 천재인데? 이런 걸도 안 하는데. 쓰고 짜증나는 부정물 때문이다. 네. 맞아요. 이게 영국에 처음 커피가 들어왔을 때 영국 여자들이 이제 고발 문서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남편 꼴보기 싫은 거죠. 프랑스어네. 커피 마시는 분들. 프랑스 6분의 1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전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운로드. F11 눌러보시겠어요? Women's Petition to Coffee. 대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피를 반대하는 여자들 청원글이 방금 아까 그거였어요.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에 처음 커피가 들어오게 된 게 저 커피 하우스라는 게 생겨나면서부터인데 커피 하우스가 딱 저희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사상 얘기하고 이런 것들인데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고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주제가 뭐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동영상을 찍다 보면 이름이 중요해.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성악을 했다라는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커피에 대한 강연이에요.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일단 저번에 커피 관련된 다큐를 시청을 하시고 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식품이라고 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되게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짓된 정보를 들어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커피가 고지대에서 자라는데 그게 고지대일수록 기압이 낮아서 커피가 잘 자라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걸 듣고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지 그거가 잘못된 정보라는 걸 우리가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간 커피의 과학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커피의 과학? 네, 커피 안에 들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강연은 토론할 내용은 사실 없어서 중간중간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식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혹시 커피를 드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고를 때? 뭐 아메리카노 드신다던가 아니면 아메리카노 아니고 라떼만 드신다거나 아니면 원두를 보신다거나 당이 최대한 근데 커피가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단 거는 더 싫어요. 근데 딸기 스무디를 대주면 된다잖아요. 대화 종료입니다. 대화 종료입니다. 딸기 스무디 단건 괜찮은데. 그럼 제가 보니까 그때 여행 가서 보니까 형우 씨가 되게 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좋아해요. 형우 씨 좋아하시죠? 커피 원두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원두 막 이렇게 알고 먹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맛의 차이는 확실히 있고 저도 집에서 그 머신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으로 샀던 게 커피 머신이었는데 그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직접 갈아가지고 이걸 찍어서 템핑한다고 하는데 템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유튜브로도 막 공부해가지고 해봤는데 맛이 진짜 달라요. 그리고 원두 뽑고 나서 바로 먹으면 안 되고 보통 뽑고 한 3-4일 있다가 이게 이제 그때가 최고의 맛인데 근데 그래서 저도 에스프레소보다는 이제 드립이 더 좋아가지고 그 스타벅스 가면 저는 그래서 항상 오늘의 커피를 많이 거의 시켜요.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시킨 적은 거의 없고 커피를 마셔야지 하고 스타벅스 가면 거의 오늘의 커피. 근데 오늘의 커피만 리저브 빼고 오늘의 커피만 이거 내려서 주는 거여가지고 저는 그걸 그러니까 사실 원두를 신경 쓸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내리는 방식은 좀 따져요. 맛이 달라져가지고. 저는 커피 전문점 갈 때 일단 그 안에 들여다보면 커피 머신이 제 어깨보다 넓어야 돼. 그러니까 커피 머신 중에서 되게 작은 거 쓰는 데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보통 되게 싼 데들이 보통은 뭐
쓰는데 그 커피 머신 짜다면 맛이 없더라고. 한 2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정말 생각보다 별명 좋다. 커피보다 찬이 맞네요. 아 예, 맞아요. 아 진짜 커피보다 찬. 네. 커피보다 찬이 아메리카노 네. 나왔습니다. 그때 아. 그랬다고 그 기억나. 아 요새 바빴어요. 이제 그냥 정우 씨.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커피는 커피콩에서 시작을 해서 로스팅을 하고 수출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도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 커피 이름을 보시면 다 아시나요? 몇 개 아시는 것도 있고 생소한 마로키노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있을 거예요. 진짜 마로키노 처음 봐. 뭐냐면 뭐지? 에스프레소 같은 잘 아시겠지만 빠르고 고압의 고온으로 그러니까 추출한 거 그리고 이 에스프레소 투샷이 들어가면 도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도 빠르게 내리는 추출로 한 건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내리면 그걸 리스토레토라고 하거든요. 이 리스토레토는 에스프레소보다 먹었을 때 훨씬 더 진한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리스토레토에 물을 더하면 이제 롱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래 이탈리아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걸 물에다 타먹기 시작한 게 미국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2차 대전 때. 그래서 미국인들의 커피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미국 촌놈들이 마시는 커피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아메리카노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푸치노는 다들 아시겠지만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우유 폼을 1:1:1 비율로 만든 건데요. 보통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많이 마셨다고 하고 이 카푸치노 이름의 유래는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탈리아 카푸친 수도의 수도사의 사진인데 이게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뒤에 있는 모자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카푸치노의 밀크 폼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뻥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처음 듣는데. 아주 공부 저 사람 아니 모자가 와 이거 닮았다고 유튜브 올릴 거야 뻥치면 안 돼. 아 진짜예요. 근데 내가 사진 아무리 찾아봐도 저 사진이 제일 나. 진짜 처음 들었어. 이제 마로키노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되게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엄청 좋아하는 건데요. 초콜릿이 있고 그 위에 에스프레소가 있고 초콜릿 시럽을 그 위에 넣고 그 위에 밀크폼을 얹는 건데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아요. 이게 그리고 약간 층이 나뉘어져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끼아토는 이제 저희 많이 아시죠? 카라멜 마끼아토? 근데 이게 원래 마끼아토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는 그게 라떼 마끼아토라 해가지고 우유를 넣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유를 넣는 게 아니고 에스프레소에 그 우유 거품으로 점을 찍는다고 해서 마끼아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끼아토가 그 뜻이에요. 그 이탈리아로. 그렇기 때문에 특징은 우리 원래 이제 잔에 마끼아토 시키면은 보자마자 하는 게 섞는 거죠. 일단 섞어보는데 이거 섞으면 원래 안 되는 음식인 거예요. 저희가 라떼 마끼아토 약간 변형된 거다 라는 거고 이제 플랫 화이트는 라떼랑 똑같은데 라떼보다 우유를 적게 넣은 거. 그리고 비엔나 커피 아인슈페너는 이거는 아메리카노 위에 그 생크림을 올린 건데 그거는 이제 두 개 같은 커피인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뭔가 다른 건 줄 아시고 비엔나 커피 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비엔나 커피랑 비엔나 아인슈페너는 커피는 같은 거. 아이리시 커피면 아이리시 커피 그런 거고 비엔나 커피랑 아인슈페트는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롱블랙은 원래는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넣는 건데 롱블랙은 물 위에 아메리카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똑같은 거 다르구나. 아닌가 했는데 그럼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파는 게 아니라 롱블랙을 파는 거네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식적인 그 레시피는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거기에 물을 넣는 건데 아메리카노는 근데 스타벅스나 이런 보통 프랜차이즈에서는 물 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롱블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그 호주에서 주로 먹는 커피가 롱블랙이고 이 사람들은 이걸 롱블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메리카노를 숏블랙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넣었을 때 그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난다라고 해가지고 롱블랙을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와 나도 똑같은 거 같은데 신기하네. 투썸 플레이스는 아메리카노랑 롱블랙 같이 파는데 뭐지? 아, 완전 순서는 똑같은 거 같은데 롱블랙이 더 진하다 그러던데 걔네 말로는.
약간 네. 그런 거 약간 프랜차이즈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저런 게 이제 의미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커피콩에 관해서 그 아라비카 100%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 1%가 부족해도 가질 수 없는 이름이 있다. 아라비카 빙으로 내린 원두커피의 맛과 향. 역시 100%. 역시 아라비카 빙. 네.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야, 2010년 광고만 봐도 되게 올드하네. 아니 저 엣지로요 지금. 아, 네, 일단. 위에 탭을 바꾸신. 네.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볼륨 한 200% 올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 몰랐어가지고 왜 아라비카 100%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124개의 커피 나무 품종이 있는데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는 딱 이 두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가 먹는 커피의 95%가 아라비카 아니면 로부스타인데 아라비카는 이제 코페아 아라비카라는 커피나무, 그 다음에 로부스타는 코페아 카네포라라는 커피나무에서 생산된 그러니까 커피 원두 생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라비카가 훨씬 맛이 좋고 로부스타는 먹었을 때 굉장히 맛이 없다고 해요. 근데 왜 로부스타를 생산을 하냐? 왜냐하면 이제 병해충 저항성이나 생장 환경 이런 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로부스타를 이제 사람들이 생산을 하는 거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런 병해충 저항성 이런 걸 좋으니까 생산하기 편하니까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로부스타를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로부스타의 이름이 그 로부스트라는 게 튼튼한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로부스타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해가지고 로부스타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그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따와봤는데 로부스타 방금 이 맛없는 이 원두를 만들어내는 이 커피 나무와 그다음에 커피 유고니레우스라는 그 다른 품종의 커피 나무를 둘이 교배를 시킨 게 아라비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다른 커피 나무가 아니라 약간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라비카가 맛있는 이유는 절대 이 로부스타 때문이 아니라 이 유고니레우스 얘 때문에 맛있어진다.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처음에 시작되는 건 당연히 커피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나무는 고지대에서 자란다. 이거는 맞는 true예요. 맞아요. 고지대에 자라고 보통 높은 산에서 자라요. 근데 우리가 높은 고도에서 자란다라는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럼 거기 기압 때문에 거기가 그런가? 공기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얘네가 고도가 높은 데서 자라나?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공기의 어떤 조성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대신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건 기온인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봤을 때 배추랑 무랑이랑 커피나무 같은 걸로 연구를 했더니 공기의 조성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아예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커피나무를 고지대에서 키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연구 결과고요. 그다음에 커피나무는 기본적으로 그늘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요. 근데 얘네도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꽃이 많이 피겠죠? 그럼 꽃이 많이 핀다는 말은 그만큼 열매가 많이 나니까 농부 입장에서 너무 땡큐죠. 많이 생산이 될 테니까. 근데 꽃이 많이 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커피나무가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 그늘 좋아한다고. 그만큼 얘네가 원래 자랄 수 있는 환경보다 무리해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은 토양에 당연히 영양분이 보충이 잘 쉽지 않죠. 그래서 비료를 이제 농부들이 뿌려줘야 되는 건데 비료도 돈이잖아요.
비싸죠. 그런 게 영양분이니까 더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밑에 글릴리시디아라는 품종의 나무를 심어요. 얘가 이제 녹음수라고 해서 섀도우 트리라고 하거든요. 얘네가 높이 자라면서 그늘을 만들어서 커피나무가 그늘 밑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네가 비료보다 오히려 잘 자라, 그러니까 키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돈도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그런 커피의 맛이 달라지냐?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커피나무가 그 빛의 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네가 햇빛을 많이 받은 것보다 그늘진 곳에서 자란 애들이 더 맛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빛의 양과 커피의 맛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미 논문에 나와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포도 같은 경우는 저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네는 그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커피가 밑에 나오는데 이제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커피나무의 어떤 생산성이나 아니면 얘네들의 농부가 같은 걸 투자하고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커피나무 자체의 품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씨앗이에요? 네. 저희가 먹는 커피 그 원두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열매는 저 체리를 닮았다고 해서 커피 체리라는 열매에서 나온 씨앗을 저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외과피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과육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치먼트라고 있는데, 그 전에 과육이랑 점액질이 저희가 보통 열매에서 먹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피치먼트가 뇌과피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은피라고 해서 실버스킨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씨앗의 겉표면, 그러니까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두가 있고 생두를 은피라는 그걸로 싸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피치먼트라는 게 뇌과피가 존재하고 점액질과 과육으로 이 열매에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고 외과피로 싸고 있다.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육이나 점액질이 보통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커피 체리를 안 먹냐? 이거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거를 써먹어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맥주도 만들어보고 파이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소도 안 먹는다고요. 너무 맛있어서. 소도 안 먹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차예요. 그래 그 밑에 나온 카스카라라는 게 있는데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에 가면은 간혹 파는데 얘를 어떤 적정한 조건에서 이건 또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요. 워낙 맛없는 열매니까 거기서 차를 만들면 이제 카스카라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이 외피 겉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를 팔기도 한다. 네, 그래서 먹는 걸로는 차로만 보통 하고 그 외에는 얘네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품이나 아니면 화장품에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 좋겠네요. 몸에 좋은데 너무 맛없으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고양이 똥커피는 고양이가 저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사양 고양이 커피, 루아 커피라고 하죠. 그게 원래 이제 걔네들이 먹었는데 걔네도 맛이 이게 없어? 생각보다 커피 억지로 먹는 거 체리가 아니야? 너무 작기도 입 벌려가지고. 하고 맞아요. 그냥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씹는 게 처음부터 아니구나. 얘네들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좋아서 막 먹는 게 이렇게 먹었더니 똥 보니까 그대로 체리가 나오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억지로 먹이는 거. 억지로 먹이는 건데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또 동물들이 논쟁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혹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카스카라가 보이면 이건 커피 체리 차구나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맛이 비슷한가요, 커피랑?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해서 맛없을 것 같아요. 몸에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럼 몸에 원두는 역시 몸에 좋은 거고. 커피체리랑 원두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커피 체리라는 안에. 거 안에 씨앗이 원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두가 원두. 그럼 저 커피체리를 다 따서 저걸 다 벗겨내고 우리가 먹는 원두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또 알려드릴게요. 로스팅인데 그 전에 이제 로스팅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두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커피 체리 가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공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추럴, 그 다음에 펄프드 내추럴, 워시드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는데 내추럴은 자연 가공, 건조 가공이라고 해서 그냥 커피 체리 통째로 그냥 말려버리는 거예요. 말리면 얘 건포도처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씨앗을 분리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내추럴이라는 걸 하고 실제로 이 커피 체리 안에 어쨌든 수분이 있겠죠. 건조시키기 전에 만약에 이걸 건조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그거를 이 커피 체리가 안 건조된 상태에서 원두를 꺼내게 되면은 이 원두가 잘 상한다고 해요. 그 밖에 있는 수분 이런 것 때문에 미생물 같은 걸로. 그래서 자연 건조 가공을 하는데 이게 뭐 체리를 다 따서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나무에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걸 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열매가 떨어질 때쯤 되는 거를 이제 그때 이제 기계를 돌리는 거죠. 네, 펄프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피 체리 구조가 그 껍질이 밖에 있고 과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거를 한 게 이제 펄프드 내추럴이에요. 그리고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껍질, 과육,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점액질까지 제거를 하는데 이 점액질을 제거할 때 이런 기계 같은 데 넣어가지고 얘를 넣으면 그 씨앗 밖에 있는 점액질이 벽면 같은 데 막 비벼져요. 그 마찰 때문에 얘가 열을 받으면서 그 점액질이 손상이 되면서 밑에처럼 이렇게 녹아 나오는 거예요, 점액질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커피 체리를 가공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잡한 과정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기계로 커피를 수확하지 않으면 워시드, 펄프드 내추럴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단맛, 과일맛, 신맛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에 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그대로 딸수록 과일 맛이나 신맛이나 이런 게 증가를 하는데 근데 그 넓은 커피 농장을 사람이 하나하나 커피 체리를 이렇게 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수확하는 경우에는 워낙 얘네들이 손상을 많이 입고 마찰을 많이 받다 보니 어떤 가공 방식을 쓰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품질적 차이를 낳지 않는다. 즉 농부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계로 어떻게 따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지? 막 옥수수 옥수수 따듯이 그냥 쫙 밀어버리는 거죠. 나무를 그냥 밀어버리면 그 가지를 밀어버리겠죠. 가지를 밀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쭉 떨어지고 그 가지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로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커피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잖아요. 얘를 화학 반응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처음에 화학 반응을 할 물질이 필요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킬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효소가 보통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원두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물질인 거고 로스팅이라는 거 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커피 안에 그 커피 체리 안에 이제 커피 체리가 아니라 이 생두 안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촉진을 시키면서 전반적인 로스팅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두의 특징은 굉장히 바깥이 시기 때문에 딱딱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압력솥 같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지 않대요. 기체 아니면 액체가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안에 있는 성분들이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승화라고 해서 고체가 기체로 되는 그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스팅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색깔에서 점점 이제 검은 색깔로 변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살 때는 뭐 라이트색, 시나몬색, 미디엄색, 그리고 이탈리안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미디엄색을 줘보고 이게 미디엄일까요? 하이일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죠.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프로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1차 크랙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이 생두가 열을 받으면 어느 순간 이게 금이 가는 그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금이 가는 순간인데 그게 1차 팝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순간을 이제 시나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두 번째 크랙이 일어나면 2차 팝 시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로스팅 시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그 로스팅 시간은 또 커피 원두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원두를 보고 아 이게 어느 원두네? 그럼 얘네는 이제 몇 도씨에서 어느 정도 로스팅을 해야 이 색깔이 나온다. 이거를 그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로스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무게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무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처음에 생두가 로스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얘가 점점 부피가 커지거든요. 가벼워지고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이산화탄소를 뿜으면서 얘네가 약간 팝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팝콘처럼 얘네가 튀겨지는데 그렇게 되면서 얘네가 가벼워지니까 점점 로스팅이 많이 될수록 가벼워지는 걸 생각을 해서 어느 무게가 되었을 때 그 원두를 갖겠습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제 뭐 배갈 이 정도 소규모로 로스팅을 했을 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게로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정도로 대량으로 이제 업체에서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안에 열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품고 있는 열이 많으니까 식히는 과정을 꼭 거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뭐 산소나 물기나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무게를 제시해서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거는 중간 이상 정도 색깔이 있는 거. 보통 미디엄 로스트 정도니까 네, 요 정도 됐을 때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스타 정도는 돼야 이게 1차 팝, 2차 팝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무게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보다 정확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이런 데 컨트롤이 필요하잖아요.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빛을 투과시켜요. 그래서 커피 원두의 색깔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파장을 보고 아 얘가 어느 정도 색깔이네 라는 걸 수치화를 해가지고 그 출구 규격이 됐을 때 그거를 내보낸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과정을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반응이냐면 저희 그 빵 껍질 바깥에 있는 거 이제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시간 그거 구우면 그게 빵에 있는 아미노산 성분이랑 그다음에 당이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갈색이 변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생두 안에 있는 아미노산 성분이랑 생두 안에 있는 당이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이런 원두 얘기하실 거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라는 거 정도 알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 커피를 그냥 좋아서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잠 깨려고 마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피에서 카페인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커피나무가 그러면 카페인을 왜 만드느냐? 이거는 약간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와 같이 가설만 있을 뿐 답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실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설 4개 다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타건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커피나무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로 인해서 물질을 가지고 자기 주변 환경을 이제 조성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반적인 나무들도 다 그러는데 나무들이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이파리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부패되면서 어떤 물질을 토양에다가 이제 내리면 그 토양에서는 어떤 식물들은 살 수 없고 약간 이런 환경을 자기네들이 조성을 해서 군집을 만드는 게 그게 타감 작용이거든요. 실제로 카페인을 다른 식물들에 주입했을 때 식물들에게 매우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논문으로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런 걸 밝혀진 거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같은 뭐 대자연에서 카페인이 어떻게 뭐 작용을 해서 조성을 만드는지를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스케일로는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어기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카페인이 주로 생성되는 배가 커피나무 전체적으로 카페인이 다 들어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곤충한테 이제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어 기제로서 카페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페인 안에는 질소 원자가 4개가 들어있어요. 질소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페인이 이동하는 게 밑에서 위로 이동을 한대요. 커피나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생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질소를 저장하는 게 카페인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꿀벌인데요. 실제로 꿀벌에게 실험을 해봤을 때 카페인을 꿀벌에게 먹으면 꿀벌이 장기 기억이 높아진다고 해요.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서 얘네들이 커피가 이제 카페인을 먹은 꿀벌들이 기억을 해서 다른 나무가 아닌 자기네들한테 와가지고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네 번째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가설이 있는데 다 기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종족 번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뭐든지 간에 이미 목적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카페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농부들이 다 이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커피나무는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카페인 커피인데요. 저도 이거 공부를 하기 전에 디카페인과 카페인이 없는 원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카페인이 없는 원두는 아직까지 이제 아라비카 품종이 재배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있는 거를 빼는 그런 방법인데 카페인 제거를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용매가 이 4가지라고 하거든요. 메틸렌 클로라이드, 에틸 아세테이트, 이산화탄소, 물. 그러니까 이게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카페인이 제거가 돼요. 먼저 이제 커피콩에 얘네가 딱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안에 용매가 침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커피콩을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찌거나 물에 적셔요. 그럼 얘네가 말랑말랑해지면 그때 이제 이 용매들이 안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용매를 이용한 직접 추출 또는 간접 추출을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던가 에틸 아세테이트 얘네들이 이제 직접 추출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카페인 용매에 반응이 할 수 있도록 얘네들을 부어주면 어쨌든 얘네들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남아있으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피콩을 아까 말씀드린 그 로스팅 하기 전에 얘네들을 처리한 걸 없애기 위해서 또 찌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 찌는 동안 이 커피콩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나 맛있는 성분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카페인 커피는 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이 용매 말고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원래 카페인에 녹지 않아요. 근데 이산화탄소에 이제 높은 압력을 주게 되면 그때는 카페인과 반응을 한다는 거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주입하게 되면 얘네가
이제 이산화탄소만 그러니까 그 카페인만 빼내고 이 커피콩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나 맛있는 성분들은 빼내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해서 직접 추출할 때 사람한테 무해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술이 발달되고 나서 디카페인 커피가 상당히 맛이 옛날과 달리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추출인데요. 이산화탄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좋은데 얘네는 높은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들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물을 넣게 되면 당연히 물도 카페인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맛있고 좋은 성분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추출된 물을 다시 한번 또 이 용매로 한 번 더 반응을 시키면 카페인은 또 빠지는데 이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이 안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접 추출, 그러니까 물은 다른 거는 한 번만 용매를 사용해서 이 커피콩 안에 들어가게 한다면 물은 두 번 내려가지고 카페인만 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인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는 뭐 얘기가 있나요? 그게 제가 배울 때는 카페인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카페인 자체가 몸에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우리 빵 같은 거 먹을 때도 글루텐 프리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근데 글루텐이라는 게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아미노산이에요. 그냥 단백질인데 사람들이 글루텐 프리라고 하니까 왠지 글루텐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글루텐 프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글루텐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그들은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빵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글루텐이 그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거를 뺐기 때문에 글루텐이 안 좋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선전이 되는 거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글루텐이 안 좋은 성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미노산이라서 좋거든요.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카페인도 이제 카페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성을 한다거나 뭔가 여러 효과가 있고 항산화의 어떤 효능도 있기 때문에 좋은데 심장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독이죠. 약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걸 판단하기보다는 그 물질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약간 그걸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추출인데 네. 이제 추출은 커피 가루에서 이제 그 커피 내려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커피 그 가루를 내면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고 이 안에도 넣고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가루에서 물을 이용해서 커피 고형물을 녹여서 이제 커피라는 한 잔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에너지 부분이랑 그다음에 표면적 부분 그리고 교반 그리고 압력 부분인데 수질은 우리가 아무리 물을 넣는다고 해도 그 물이 완전히 그냥 H2O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중금속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커피의 어떤 연관관계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을 쓰느냐도 이제 스트릭트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율이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은 이 물을 내릴 때, 이 커피 가루에서 물을 내릴 때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는 익스프레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추출 방법이에요. 고온 고압으로 한 번에 내리는 건데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도 추출했을 때 그 맛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속 필터, 비금속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속 필터는 이제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하는 게 금속 필터.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비금속 필터인데 이런 종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종이 필터 안에 있는 그 종이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필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용기는 이제 산소가 추가되는 용기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커피를 간 내렸을 때 그 맛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이제 물의 온도가 우리 찌개를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간 나온 찌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데피면은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뜨거울수록 물 분자 내에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자는 더 많이 떨리거나 움직인다라는 게 어떤 정리죠. 정리. 근데 이제 뜨거운 물이 그래서 에너지가 높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자를 지녔기 때문에 차가운 물보다 커피의 고형물을 빨리 녹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아무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어도 커피를 내릴 때는 뜨거운 물을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커피의 맛이 연하고 밋밋하고 보디감도 낮고 향미의 강도도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 90에서 96도 정도의 온도를 최적의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말하면서 오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저희가 차 시키면은 음료가 뭐가 이렇게 뜨거워 좀 식혀서 먹기 편하게 주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커피숍에서 차를 줄 때나 뜨거운 물을 줄 때 해주는 거는 그 커피 머신에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커피를 추출할 때 물과 같은 온도의 물을 줄 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이 90에서 96도 정도 되는 물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저희가 차를 받았을 때 너무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 탓인데 투썸이랑 할리스가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느낌 탓이군요. 네. 그러면 커피 전문점에서 차를 마시는 거는 차의 맛을 완전히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네요. 한계가 있죠. 왜냐면 차라는 너무 거는 이제 왜 가끔씩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5분 정도 차 우리는 시간 걸린다,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명확하게 하면 그렇게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 조금 차는 덜 뜨거운 온도에서 그거를 우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설의 특징상 높은 온도에서 차를 우려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과 교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표면적은 저희가 에스프레소로 내릴 때는 굉장히 가루가 얇아야 돼요. 그래서 가루가 굉장히 고와야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그라인더로 하지 않고 보시면 그라인더라고 해가지고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분자로 해야지 고와 고온으로 빠르게 내릴 수 있고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입자가 굵어야 충분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아래 내리는 커피가 맛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른 가루들은 물 분자와 다르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추출하는 동안 각각의 가루에서 나오는 용질의 양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커피콩을 곱게 분쇄하면 굵게 분쇄한 것보다 산도가 낮아지고 쓴맛과 보디감이 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핸드드립 커피가 그냥 커피보다 훨씬 신맛이 강해요. 그 이유가 핸드드립 커피에 쓰는 그 커피 그 표면적이 굉장히 이제 그 굵게 분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반은 이제 그 아까 물의 온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용매 그러니까 물과 용질 커피가 이제 에너지에 의해 잘 녹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잘 저으려면 설탕물이나 소금물 같은 걸 이렇게 휘 저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저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용매랑 용질이 잘 반응하라고 서로 잘 부딪히라고 우리가 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추출할 때도 이렇게 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반이라는 거는 여기서 교반이라는 거는 커피가루에서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이 커피가루에 다 스며들면서 전체를 통과해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일종의 교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은 압력인데 이제 압력 같은 경우에는 기체랑 액체랑 그냥 있으면 서로 절대 안 섞여요. 근데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액체에 기체가 녹아드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탄산음료인 거고,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더 많은 기체를 액체에 용해시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탄산음료 저희가 딱 따면은 기체가 먼저 나가고 물에서 뽀글뽀글하고 올라오자는 거잖아요. 그게 탄산음료는 이제 포화 상태의 기체와 액체가 녹아있는데 뚜껑을 열면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액체에 기포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커피가 로스팅을 하고 뭔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커피가루를 위해서 물이 이제 그걸 추출을 하게 되면 얘네도 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탄산음료는 기체 공기중으로 날아가지만 커피에서는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방 성분이 가스를 붙잡아서 거품을 만드는데, 우리 커피 보면 이런 크레마가 있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커피가 추출될 때 나오는 가스를 커피 지방 성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크레마가 많아서 좀 부드러운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커피 지방 성분이 많은 원두를 쓰거나 아니면 압력을 높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추출의 완성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어떤 환경에서 추출이 잘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추출이 잘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게 국표준 기준으로 커피콩의 15에서 22% 정도를 추출을 했을 때, 아, 추출 잘하셨네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마셨을 때, 맛있네, 그러면 추출 잘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거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데이터로 숫자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수학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얼마나 추출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용질이 얼마나 커피콩에서 빠져나왔는지. 여기서 용질은 그러니까 커피콩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커피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성분들이 커피콩에서 얼마나 빠져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미 받은 그 커피에 물이 아닌 커피콩에서 나온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쉬워요. 그냥 추출하기 전 커피콩의 무게를 추출한 후에 커피콩의 무게로 나누면 그 비율을 1에서 빼게 되면 커피콩이 얼마나 추출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추출된 이후에 커피콩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추출되기 이전의 커피콩과 무게를 비교한다라는 게 사실상 합리적이지 않죠. 계산에 오류가 생기겠죠. 당연히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 1번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추출된 커피를 드라이오븐 이런 데 넣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거를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최대한 안 쓰는 방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커피콩에서는 15에서 22% 정도를 추출하는 게 맛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는 커피 안에 있는 용질로는 1.15에서 1.35%가 들어있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받았을 때 그 에스프레소 안에 커피 성분이 1.15에서 1.35%가 있는 게 커피 추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작아. 생각보다 작죠. 거기서 에스프레소에 물 타면 거의 뭐 한 0.2, 1%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엄청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커피에 나온 게 막 만질 수 있는 뭐 점도가 있는 물질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뭐 NaCl이라던가 이런 이온들도 커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런 전류를 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통하게 해가지고 이 물질의 전기가 얼마나 통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온들과 용질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추출의 완성도를 측정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5가지는 그 용질이 그러니까 녹아있는 물질이 얼마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용액들인 거예요. 그래서 X축과 Y축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에서는 아무것도 녹아있지 않는 거에서는 뭐 0이, 그러니까 전기가 아예 없더라, 0이더라, 그럴 리 없겠지만 0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1이 있는 거에서는 0.5가 흐르더라, 2가 있는 거에서는 뭐 1.8이 흐르더라, 3이 있는 거에서는 뭐 2가 흐르더라, 4가 있는 거에서는 3이 흐르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전기고 그 다음에 얘가 용질이에요. 얼마나 여기 안에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럼 X축에서 우리가 전류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가 전류라고 치볼게요. 전류가 얼마나 흐른다. 그 다음에 여기 Y축에는 용질이 얼마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전류가 0, 그러니까 0일 때 용질이 1이었고 그 다음에 전기가 0.5 정도 흐를 때 용질이 1 정도 있었고 여기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8이 있었을 때 얘가 2가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X랑 Y의 측정값을 우리가 다 아니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이 나오면 이 식을 토대로 해서 얘 모르는 거를 쟀을 때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아니죠. 전류가 이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가 나왔으면 용질이 얼만큼 나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식을 통해 도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과학에서 그 캘리브레이션 커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르는 미지의 용액이 얼마나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커피콩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추출됐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강의를 마무리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우 씨가 했던 방식처럼 아무리 과학기술이 좋아져도 커피캔보다 한일전통을 활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훈훈한 교훈과 함께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